지하에서 들려온 지옥의 소리. 혼자 사는데 괜히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댓글만 봐도 무서워요. 영상 못 보겠어요. 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이렇게 겁에 질린 걸까요? 이 사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979년 구소련은 세계 최초로 23km 지하 자원 탐사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곧바로 작업에 착수해 지하 14km 정도 깊이 뚫기에 성공. 지하 자원 탐사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려던 그 순간 지하 온도가 순식간에 섭씨 1100도 가까이 급상승하고 맙니다. 그러자 과학자들은 아차, 드릴이 용암을 건드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곧바로 드릴을 철수하려던 그때 구멍 깊숙이 넣어 그 소리를 확인해 보는데요.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린데요? 아니, 뭔가 막 말소리가 비명을 지르는 인파의 소리 같은 그런 느낌. 그 소리는 정말 충격 자체였습니다. 왜냐면 지하 깊숙이에서 울리는 수십만 명 사람들의 비명 소리였기 때문이죠. 진짜 지옥인가? 불지옥 있잖아요, 불지옥. 이 일이 알려진 뒤 아조라제 박사는 핀란드의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유전 발굴팀이 지옥의 문을 연 게 아닐까요? 라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그 뒤 이 미스터리한 일이 더욱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건 1989년 기독교 계열인 미국의 T방송사에서 다시 한번 집중 조명하면서부터였죠. 진지하게 기사가 났네요. 정말 수년간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지옥 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지옥의 소리는 모두 조작된 거라고 합니다. 에이, 뭐야? 에이,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거 만든 사람 지옥 가요. 그래요? 왜 거짓말합니까? 왜 그렇지?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작업은 지하 12km까지 뚫는데도 성공을 했는데 이때 이 기사를 접한 노르웨이 출신의 한 남성이 이 지옥의 소리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합니다. 소리는 그럼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낸 거예요? 저 아까 소리는 진짜 같았잖아요. 진짜 무서운 어떤 절규 같은 느낌. 뭐예요? 그건 한 너튜버가 이 녹음 영상을 실제로 분석을 해봤답니다. 확인 결과 여러 오디오의 특정 구간에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반복 재생한, 다시 말해서 복붙 반복 재생, 즉 만들어진 소리라고 합니다. 아, 갑자기 놀아놨네. 미안한데 한 번 더 들으면 안 됩니까? 한 번 더 들려봐 주세요. 이게 알고 들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아까 무서웠는데. 랄랄랄랄랄 이러는 거 같은데 그냥. 아까는 무서워하더니 금방 변했어 사람이. 아, 역시 진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7위 공개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열린 지옥의 문. 엘리게이트. 자, 현실판 지옥이라 불리는 이곳의 정체는요, 무려 축구장과 비슷한 크기의 거대한 불구덩이 싱크홀입니다. 저것도 누가 조작을 한 거죠? 아니, 아니에요? 포토샵 아니에요?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절대 반지 던져야 될 것 같아. 맞네. 그런데 이 싱크홀이 더 놀라운 점은요, 화산 근처가 아닌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지옥의 문을 연 그 시작은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런. 자, 1971년 구소련은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다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질학자들을 보내서 그 일대를 조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카라쿤 사막 한복판에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즉시 가스를 채굴하기 위해 굴착기로 땅을 파내려 갔는데 그런데 그만 집안이 붕괴되어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겁니다. 이 바람에 장비는 물론이고 작업을 하던 인부들까지 추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붕괴된 곳에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이 가스가 만약 근처의 마을로 들어갈 경우에 이 일대가 한순간에 불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였죠. 결국 구소련의 지질학자들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구멍에 불을 붙여서 땅속에 있는 가스를 모조리 소진하자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예상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이 싱크홀엔 상상 이상의 가스가 매장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71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도씨의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 사람이 갈 수가 없는 데죠? 아까 사진 보셨지만 이 사진 말고 가요? 다른 사진 보면 옆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거. 저기요. 어머. 네. 그래서 실제로 이곳을 이색 여행지로 찾는 용감한 여행객들이 꽤 있습니다. 워낙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2010년도에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폐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인간의 힘으로 끌 방법도 찾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6위 공개합니다. 영혼이 모이는 삼색 호수. 꽃이 많이 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포르투갈어로 꽃을 의미하는 플로레스라 이름이 붙은 이 섬에는요. 1639m 높이의 클리무투 산이 있고 그 안에는 화산 폭발로 생긴 세 개의 호수, 클리무투 호수가 있습니다. 이 산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 뽀모에 사는 리오족들은요. 예로부터 자신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이 클리무투 호수에 깃든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꽤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영혼들은 다 같은 호수에 깃드는 게 아니라 영혼의 특성에 따라서 세 개의 호수에 나누어서 깃든다고 합니다. 아, 재밌다. 제일 서쪽에 위치한 숲으로 감싸져 있는 검푸른 호수 티우아타부푸는요. 나이 든 사람의 영혼이 모인다고 하고요. 이 호수와 조금 떨어져 있는 옥색 호수의 이름은 티우누아 무리 쿠파이로요. 젊은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호수는 티우아타폴로로 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악한 사람의 영혼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가 있지? 진짜 신기해. 일부러 인공 색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 물감 풀어놓은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삼색 호수가 영혼이 모인다는 전설만큼이나 신비로운 이유는요. 하루에도 오전 오후에 따라 또 건기와 우기에 따라 신기하게도 색이 옅어지기도 하고 또 진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게 어떤 원리로 저렇게 되는 걸까요? 진짜? 학자들은 호수 밑에 있는 토양의 화학 물질 때문에 색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추측합니다. 이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요. 추측입니다. 하지만 리오족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호수에 깃든 조상의 정령이 변덕을 부려서 색이 변하는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리오족에게 클리무트 호수는 예로부터 조상이 깃드는 신성한 공간으로 소원을 빌거나 병을 고치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리오족의 이런 믿음과 전통은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과 이승에서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만약 생을 마친 후에 영혼이 되어 어딘가에 깃들 수 있다면 두 기자님들은 어디에 깃들고 싶습니까? 저는 뭐 그냥 만약 가능하다면 소영이 곁에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소영이가 좋아하겠냐고. 아, 귀신이 김소영 씨를 되어서, 예. 감시하는 겁니까? 예, 아니 당신은 소영이의 CCTV가 아니, 여기서 계속 맨들면서 뭐하나 뭐하나.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5위 공개합니다. 죽음에도 규칙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사망자 수는 무려 6천만 명. 매일매일 약 16만 명의 사람들이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테러 등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실제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겁니까?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발표한 1대 29대 300의 법칙, 즉 하인리히 법칙인데요. 자,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하인리히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자, 인간의 죽음이란 운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였죠. 자, 그 근거로 우리에게 영화로 잘 알려진 데스티네이션 현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영화에서는 우연한 계기로 사고 현장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순서에 맞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데스티네이션 현상이 세계 곳곳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자,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사는 데이비드 서킷. 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요 라며 갑자기 두통을 느낀 데이비드. 그가 잠시 건물 밖으로 나온 순간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건물은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그가 일하던 그 건물은 바로 세계 무역센터 어머머머. 911 빌딩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거를 징후로 느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피를 해서 죽음을 모면했던 거죠. 어머머. 9.11 테러의 희생자가 될 뻔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데이비드. 생존의 기쁨도 잠시, 황당하게도 감전사고로 사망하고 마는데요. 자, 여기서 놀라운 건 그의 사망 날짜가 2003년 9월 11일이었다는 겁니다. 무섭다.
근데 요거 하나로만 보면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거를 더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이 같은 데스티네이션 현상이 또 있습니다. 2012년 6월 캐나다 토론토의 이 센터. 당시 식사 중이던 20대 여성 제시카 거비는 불현듯 주변 공기가 탁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식사를 멈추고 식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정체모를 불안감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그녀. 그런데 사건 이후 단 48일 만에 또 다른 총기 사건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웬일이야. 그 두 사건은 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나 소름 돋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게다가 같은 날짜, 같은 방법.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4위 공개하겠습니다. 천국 다녀온 할리우드 섹시스타. 할리우드의 원조 섹시스타이자 60세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몸매와 건강미를 자랑하는 샤론 스톤. It's nice. 우리 세 분의 어떤 접함에서 아이고, 사춘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건강미를 자랑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그녀가 과거의 사후세기를 경험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01년 10월 샤론 스톤은 자신의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았어요. 라고 당시 상황을 표현했는데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간 샤론 스톤은 곧바로 MRI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MRI 검사 도중에 기계 속에서 의식을 잃고 만 그녀. 그녀는 MRI 검사가 끝남과 동시에 응급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샤론 스톤이 의식을 잃었던 시간 동안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사후 세계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새하얀 빛의 폭발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얀 빛의 소용돌이가 샤론 스톤을 덮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죽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막 안쪽으로 피가 고인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녀에게 샤론, 우린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라면서 그녀를 천국 밖으로 떠나보냈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의식이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진짜. 2001년 수술 도중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믿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신에겐 선물 같았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본 것은 천국이었을까요?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3위 공개합니다. 프리한 강의, 저승세계 속성 과외. 지난해 겨울 극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영화 신과 함께 이 영화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유.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승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의로운梦자 귀인 김정유. 지금부터 저 전 기자가 저승을 알고 나를 알면 죄를 피할 수 있다. 저승에서 벌받지 않는 법 속성으로 짚어드립니다. 이런 건 알쓸신잡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영화 속의 저승세계는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죽은 지 7일째 첫 번째 심판관인 도산지옥을 다스리는 진광대왕, 14일째는 확탕지옥의 초강대왕, 21일째는 한빙지옥의 송지대왕, 28일째는 범수지옥을 다스리는 오간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5일째는 다섯 번째 심판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건요. 염라대왕은 진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행하는 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바로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관련 지역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 아, 됐어. 엄마가 뭘 알아? 하면서 부모님께 짜증냈던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정말 없다고 말하고 싶다. 예. 뭐 똑같이는 안 말했지만 그래도 짜증 내봤죠. 저는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뭘 알아로 시작을 하거든요. 엄마가 뭘 알아. 왜냐면 잔소리가 심해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또 죄라는 겁니까? 죄입니다. 큰 죄입니까? 그리고 죽은 지 1년째 풍도지옥을 다스리는 도시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도시대왕? 똑똑히 들으세요. 내가요? 왜요? 도시대왕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예. 배우자를 두고도
배우자를 두고도 다른 사람에게 눈독을 들인 적이 있는 점들을 심판받게 됩니다. 아유,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도시대왕조차도 우리를 짠하게 봐요. 저희는 가면 도시대왕이 야 니네들은 패스 이러나요? 패스. 아유, 누구라도 좀 만나라. 무슨 소리야? 나도 같이 패스야. 허허. 그래. 무엄하도다. 도시대왕이 지금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떳떳합니까? 떳떳합니다. 예, 아직 뭐 아직이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고요? 아직 뭐 아직은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 아직이라뇨. 결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결코라고 했어야죠. 이놈! 신과 함께 떠나는 저승 투어 19, 12위 공개합니다. 환영합니다, 고객님. 진설과 정성으로 모시는 은강 크루즈 투어입니다. 도대체 여기 어디예요? 아이, 고객님. 이곳이 어디냐고. 여긴 죽은 자들만 올 수 있는 저승의 강이지. 자, 일명 저승행 필수 코스로 불리는 이곳.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가르는 저승의 강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사람 얼굴에 인면허가 들끓었던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이 저승에 5개의 강이 흐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죽음을 맞은 자들은 저승의 뱃사공 카론의 배를 타고 비통의 강 아케론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론 씨가 뱃삭스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챙기기 때문에 노잣돈이 없는 망자들은 저승의 나루터에서 영원히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시신 위에 동전을 얹은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도 저승길에 노잣돈이 필요한 건 매한가지죠. 시신의 입속에 동전을 넣어두거나 죽은 이를 옮기는 상여 속에 돈을 꽂아두는 것이죠. 서로 문화는 다르지만 망자가 저승길을 편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진 카론의 배를 타게 되면 시름의 강 코퀴토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생전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모조리 되살아난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시름 때문에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물이 아닌 불이 흐르는 곳, 불길의 강 플레게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로써 정화하고요. 정화된 영혼은 망각의 강 레테의 강물을 마시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는다고 합니다. 자, 도깨비 드라마에서 이 저승이가 망자에게 주었던 차 한 잔 기억나시죠? 그 역할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품갈취에 강제 영혼 화형 그리고 수질이 의심스러운 강물까지 억지로 마시고 나면 바로 그 순간 이 영혼들은 드디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낙원의 땅 엘리시온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고요. 신의 노여움을 산 자들은 저승의 가장 밑바닥 무한지옥 타르타로스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양, 서양 모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후 세계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망의 라스트 리버, 증오의 강 스틱스. 저승을 무려 7바퀴 반이나 휘감고 있다는 이 증오의 강은요, 저승의 강 라인업 가운데 명실상부 저승구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맹세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스틱스 강을 걸고 한 맹세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기필코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도 이 스틱스 강의 맹세는 얄짤없습니다. 올림포스의 왕이었지만 바람둥이로 유명한 제우스는 어느 날 아름다운 인간 여인 세밀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애정 행각에는 늘 한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꼭 그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들킨다는 거였죠. 이건 뭐 인간이나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촉은 무시무시합니다. 도시대왕한테 제우스 데려가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는 떳떳합니다. 정말 기계적인 리액션이고요. 현실판 진격의 거인을 찾아서. 자, 이번 기사는요, 제가 사진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머.
뼈가 너무 크다 근데. 올리브요? 그렇죠. 저 해골은 거의 사람 몸보다 크잖아요. 머리 하나가. 자, 바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거인의 유골 사진인데요. 아니 근데 너무 요즘에 인터넷 기술도 발달이 돼가지고 저거 다 사진 조작. 일 것이다. 난 조작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은 진짜가 아니라 또 가짜. 뭐야? 바로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진들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거인의 존재를 둘러싼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912년 5월 4일에 발행된 뉴욕 타임땡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위스콘신주 남서부에 위치한 레이크 런 농장 근처에서 필립스 형제가 18개의 거대한 유골을 발견했는데요. 발견된 유골의 두개골이 당시 미국인들의 두개골보다 훨씬 컸으며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인종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이 뉴욕타임즈 기사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아니면 오래된 거라서 진위 여부는 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뿐이 아닙니다. 2012년 스위스 바젤에 살고 있는 그레고르 스포일이라는 사진작가가 무려 약 38cm나 되는 손가락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저게? 끝에 손톱 봐요. 어우 저게 어떻게 손가락이야? 징그러워. 자, 이 손가락은 1960년대 이집트 고분을 두고 라던 한 노인에 의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노인이 손가락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까지 보여주며 진짜 사람 손가락임을 확인시켜줬다고 합니다. 사진 속 손가락이 정말 사람의 손가락이라면 유추된 키가 무려 5m는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크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스와질란드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서 정말 미스터리한 흔적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저거 봐, 밟아. 응? 저게 발바닥이라고요? 엄지발가락이다. 그러네. 찍힌 저거 있죠? 크기는 무려 120cm, 웬만한 초등학생 키 정도 크기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발자국이 찍힌 화강암의 측정 연대가 무려 2억에서 3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이러한 증거를 보고도 거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인의 유골이라고 발견된 것들은 실제는 말단 비대증, 즉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 신체 말단의 뼈가 과도하게 증식한 환자들의 유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인의 흔적들, 사실 한석준 씨 정도면 사실 거인 축에 좀 들어갑니다. 한석준 씨가 거인이네. 네, 예. 키가 184. 9 정도 됩니까? 4예요. 184. 사예요? 네. 아니 본인 분량을 위해서 키를 뻥튀기를 해. 키가 되게 커 보이잖아. 키가 184라는데 너무 악의도 잔뜩이야 진짜. MSG를 알고 왔어. 다 그냥 쳐줘야 돼. 뭐야 그냥. 저도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15입니다. 인체 자연 발화 사건.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은요. 아무런 외부의 요인 없이 사람의 몸이 갑자기 스스로 불타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일명 메리 리저 할머니 사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메리 할머니 단 몇 시간 만에 한쪽 다리와 검은색 신발만 남기고 약 4kg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사건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할머니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불길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 옆에 스탠드, 방 안의 가구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혼자 탄 거야. 혼자 탄 거야.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코너트주 골웨이에 사는 76살의 마이클이라는 남성이 거실에서 불에 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나 몸의 대부분이 재가 돼버렸지만 남자가 누워있던 자리와 바로 위 천장을 빼고는요. 그 밖의 것들이 멀쩡했다고 하고요. 마이클의 사체를 부검한 검시관은 그가 인체 자연 발화로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을 겪고도 목숨을 건진 사례도 보고되는데요. 1974년 11월 미국 조지아주의 사바나를 여행 중이던 의류 외판원 잭 엔젤. 그는 거주용 트럭에서 잠시 잠을 청했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잭의 오른쪽 손이 그만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까맣게 타 있었고요. 가슴 쪽엔 폭발 흔적처럼 큰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잭을 살펴본 의사들은 불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의 몸은 스스로 발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14위 공개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17년. 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무려 3797년까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16세기 프랑스 의사 겸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등장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을 미리 예견했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견한 2017년, 올해
바로 저 노스트라다무스가 파헤쳐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 The false trumpet concealing madness will cause Byzantium to change its laws. 여기에 나오는 the false trumpet. 트럼펫. 트럼펫. 이 트럼펫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의미한다는 거죠.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 내 수많은 법칙들이 변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벌써부터 뭐 난리잖아요. 그 조짐이 있죠, 지금. 노스트라다무스의 추종자들은 이 내용이 새로운 지도자를 맞은 미국이 몰락하게 되면서 아시아의 강국인 중국이 부상하게 된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강대국 중국에 대한 예언은 또 다른 예언장인 바바방가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2018년 중국이 세계 열강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노스트라다무스가 한 2017년 예언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The divided nation might reunite again. 진열된 국가가 다시 재결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언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거를 지금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너무 개성적이어서 다 다르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근거가 이제 그 행성이 직렬을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럼 이제 지구가 그거 오늘이잖아요. 오늘 행성 직렬이 뭐예요? 달이랑 달, 화성이랑 화성, 금성이랑 금성, 한 줄로 돼 있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녹화 시점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이 현상을 보고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왜 웃으세요? 제 옆에 네, 왜 웃으세요? 제 옆에 네. 아, 제가 왔나요? 상암동에 공포의 대왕이 내려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상암동에 어딜 봐서 무서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팩트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내인은 뱀파이어? 창백한 얼굴, 검붉은 입술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송곳니, 인간의 피를 빨아마시고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뱀파이어.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봤던 뱀파이어가 실제로 현실에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뭔가 피에 그 취향 있는 사람까지는 믿겠는데 불로 물살을 어떻게 믿습니까? 피를 취미로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취미로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정말 변태적이고 범죄적인 취향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 예. 있다는 거죠.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죠. 저는 아니고. 아니고. 제가 방송하면서 본 그 케미 아니, 좀 중에 평가를- 최악의 케미. 평가를 그만해요. 최악의 케미. 아니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행복하냐고. 아, 얘 말 좀 들어주라고. 행복하면 됐어. 자기 할 말만 해. 남의 말 툭치를 않고. 난 저 형이 행복하면 됐어. 안 행복하대잖아요 지금. 저 자리 옮겨주면 안 돼요? 아, 진짜. 여기 있어. 저 전 기자가 소개해드릴 믿거나 말거나 현실판 뱀파이어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번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조지나 컨돈. 어린 시절부터 탈라세미아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희귀병은 잦은 빈혈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를 수혈해줘야 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조지나가 수혈 대신에 선택한 것은 바로 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생긴 상처의 딱지를 일부러 떼내서 흐르는 피를 그 피를 빨아먹었다는데요. 게다가 조지나는 햇빛을 많이 쐬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피부염도 앓고 있어서요. 더더욱 뱀파이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뱀파이어 생활을 하고 점점 피의 맛에 길들여진 조지나는 이후 흡혈귀 무도회 또는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일명 보스클럽 등을 전전하며 자신에게 피를 제공해줄 사냥감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직 한 사냥감, 바로 남자친구 자밀의 피만 마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피만 마시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음식도 섭취를 하는데 피를 정기적으로 마셔주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넌 너무 무서워. 아니, 저거 저 영화 트와일라이트이 애들 여럿 버렸네. 뱀파이어겠습니까? 조종 씨 말씀처럼 동경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피를 섭취하는 행위는요.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B형 감염과 아유. HIV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릴 위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아이고야. 사항이라는 걸 그렇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12위 공개합니다. 아 뭐야? 계속 나와. 나보다 페이스 빨라졌는데? 아니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달려? 나온다. 주인공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가 토네이도에 휩쓸린 뒤 다양한 모험 끝에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의 오즈의 마법사. 그런데 주인도 없이 자기 혼자 이런 버라이어티한 모험을 한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
엘라바마주 노스 스미스필드에 살던 1살짜리 강아지 메이슨인데요. 당시 엘라바마주에 덮쳤던 토네이도는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 강도인 EF5 등급으로요. 자동차를 100m 이상 이동시킬 만큼의 초강력 토네이도를 뜻합니다. 그러니 1살밖에 안 된 작은 강아지 메이슨은 속수무책으로 토네이도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었죠. 당시 토네이도 때문에 최소 300명이 사망하고 1조 1,0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을 정도로 최악의 토네이도였습니다. 토네이도 발생 후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폐허가 된 집을 치우고 있던 가족들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부러진 앞다리를 끌고 3주 동안 먼 길을 기고 또 기어서 주인 있는 집을 찾아왔던 것이죠. 대단하다. 당시 동물 피난소에서 일하던 필 도스터조차 메이슨의 부상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동물 중에 가장 극적인 경우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러진 두 다리를 이끌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메이슨은 앞다리에 2개 판과 17개의 나사를 끼우는 장장 3시간 반의 대수술을 받은 뒤 다행히 두 다리를 되찾게 됐습니다. 다행이다. 이거 진짜 정말. 해피엔딩이네요. 정말 그냥 주인을 보고 싶은 그 일념 하나로 온갖 아픔을 다 참아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칭찬해줘야 될 일인 거죠. happy for human companionship.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11일 공개합니다. SF 영화급 능력자 번개맨의 탄생. 어느 날 갑자기 번개를 맞은 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94년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였던 앤서니 C. 코리아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공중전화 쪽으로 갑자기 번개가 번쩍 내리쳤고요. 어머머. 앤서니 C. 코리아는 이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걸 본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요. 그 덕분에 정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앤서니. 그런데 얼마 후 느닷없는 영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흥미가 1도 없었던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었던 건데요. 강렬한 이끌림에 악보를 산 그는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유자재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못 믿겠다. 아니 흥미가 1도 없던 사람 맞아요? 아니 번개 맞고 갑자기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머머. 2007년에 아예 정식으로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합니다. 번개 맞고. 이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번개가 낳은 기적의 천재 피아니스트로 불리게 됐고요.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며 지금도 왕성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특별한 능력의 정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12 공개합니다. 레버넌트 현실판 2번 살아난 남자. 키 2.5m, 몸무게 200kg, 곰 중에서도 덩치가 크고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곰. 바로 그리즐리 베어라고 불리는 회색곰인데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사람을 위협하는 곰으로 자주 등장하죠. 레버넌트에 나왔던 곰도 바로 이 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공포의 회색곰의 공격으로부터 2번씩이나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미국 몬태나주 보즈먼시에 사는 50대 남성 토드 오어 씨. 그는 지난 2016년 사냥터를 물색하려 몬태나주의 한 숲속을 거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새끼 2마리와 함께 있는 어미 회색곰이 포착됩니다. 그는 즉시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려 했지만 곰은 순식간에 그를 쫓아왔고 곰과 오어의 거리는 약 7m로 가까워졌는데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던 오어는 곰 퇴치 스프레이를 곰에게 마구 난사했죠. 이내 화가 난 곰은 오어의 몸에 올라타 그의 팔, 어깨, 등의 살을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오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손으로 자신의 머리와 목 주위를 감싼 채 죽은 척을 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곰이 이내 자리를 떠나갔죠. 혼비백산한 오어는 피를 철철 흘리며 자신의 차를 향해 필사적으로 걸어갔는데요. 그런데 10분 전 만났던 그 곰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진짜. 곰은 처음보다 훨씬 더 무차별적으로 물어뜯었고요. 오어는 이번에도 그저 땅에 바짝 달라붙어 죽은 척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30초 정도 오어를 무차별 가격하던 곰은 이내 자리를 떠나갔고요. 오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자신의 차가 있는 곳까지 4.8km를 걸어 내려온 오어. 그곳에서 그는 기적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남겼고요. 어머! 곰에게 물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장장 8시간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자신의 얼굴책에 사고 당시에 찍었던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그가 올린 동영상은 순식간에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얼굴책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기 나온 지금 몬태나주의 보즈먼시 있죠? 정확히 제가 저 시에 살았었습니다. 아 진짜로? 네네. 곰이 출몰하는 지역이라 그 숲속에 들어가는 게 금지돼 있어요. 아이고. 이 회색곰 있죠? 그리즐리 베어. 마주쳤을 때는 죽은 척하는 게 좋은데 흑곰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그래야 생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만만해 보이면 안 되는구나.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이번에 9위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낙하 여인, 억색의 운 좋은 사나이. 1972년 1월 26일 당시 유고슬라비아 국적의 자땡 항공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오그라드로 향하던 중 1만 미터 상공에서 그만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우.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진 비행기는 기체가 두 동강 난 채 체코의 스르브스카 카메니치 지역의 눈 덮인 언덕에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탑승자 28명 중 27명 전원이 사망했고요. 이 속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이 바로 자땡 항공의 22살의 승무원 베스나 블로비치였던 겁니다. 대박이다. 당시 여객기 꼬리 부분에 음식 나르는 카트와 함께 끼어있던 블로비치는 발견 당시에 전신 골격이 부서지고 허리 아래로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었으나 기적적으로 힘겨운 재활 끝에 10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항공사 사무직으로 복귀해 일도 다시 대단하다.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고 13년 후인 1985년엔 가장 높은 상공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져 생존한 사람으로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자, 그녀는 생전 인터뷰에서 비행기를 타면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앉길 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겠네. 네. 자, 그런데요. 목숨을 구한 것도 부족해 남들은 평생 잡기 어려운 행운까지 사고와 함께 잡은 사내도 있었습니다. 자, 지난해 8월 3일 30년 넘게 두바이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해온 인도인 무하마드 바시르 압둘 카드라 씨는요. 라마단 기간이 끝난 뒤 시작되는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피트르를 맞아 고향인 인도 케랄라주 티루바 난다푸람을 다녀오던 차예요. 타고 돌아오던 에미레이트 항공기가 그만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지만요. 승객 282명과 승무원 18명은 침착한 대응으로 모두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고요. 카데로와 그의 가족도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뭐지? 자, 생사를 넘나드는 비행기 사고를 겪은 지 엿새 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뭐라고요? 사실인가요? 평소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재미삼아 복권을 샀는데요. 무려 100만 달러, 약 11억 5,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당첨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우, 자, 제일 부럽다, 진짜. 17번째 산 건데 그게 야. 덜컥 이 사고 났던 비행기 때문에 대단하네,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야, 대단하네. 내동만분의 1이죠. 이 네. 확률은. 당첨금으로는 가족들을 위해 쓰고 정년 뒤엔 고향인 인도로 돌아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인도의 고고학자 J.R. 마가시 인도 차티스가르주 차라마에서 약 10,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벽화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눈과 코는 실종된 상태에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지닌 생명체. 다른 그림에서는 우주복 같은 의상을 입은 채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진짜? 새도 아니지, 뭐지? 심지어 그들의 이건 뭐야? 운송수단으로 보이는 UFO까지 떡하니 그려져 있습니다. 세 개 다리 달린 게 꼭 UFO 같지 않습니까? 오 진짜요 진짜. 그러네. 자, 무려 10,000년 전에 그려진 동굴벽화에 외계인과 UFO를 닮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네. 이건 또 뭐예요? 이탈리아 발카모니카의 벽화에는 마치 우주복을 입은 듯한 2명의 생명체가, 미국의 유타주의 세고 캐논에는 머리 위에 안테나가 솟은 기이한 형체가, 그리고 호주 킴벌리에는 큰 눈과 머리를 소유한 여러 명의 생명체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 대체 당시 사람들은 뭘 봤길래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과 더욱 닮은 이 그림들이 세계 곳곳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항상 인류 최대의 난제인 외계인의 존재. 혹시 외계인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사인 아닐까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존재. 여기로 갔어. 이것의 정체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우, 왜 영상이야 또? 영상이 있어요? 뭐야? 나무 껍질을 뜯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기네 하나가. 이것의 정체는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만 서식하는 아이아이 원숭이입니다. 아이아이 원숭이. 다소 괴기스러운 비주얼과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만 바짝 마르고 길 뿐만 아니라 손가락 끝에는 갈고리 같은 고리까지 있어서 꽤 오래 전부터 이 아이아이 원숭이에 얽힌 저주가 많이 돌았습니다. 자, 이 아이아이 원숭이가 긴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그 대상에겐 죽음의 저주가 내려지고 또 밤이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사람의 혈관을 뚫고 결국 심장을 도려낸다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아이아이 원숭이를 보기만 하면 그 즉시 무조건 사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긴 게 무섭다는 이유로 그냥 막 죽여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괴담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담이 진짜 뭐 누가 죽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있어야지. 실제로 그런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 시작도 알 수 없는 괴담 그리고 악마라는 누명을 쓰고요. 현재는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 신세가 되었다는데요. 아이고. 자, 두려움과 공포에 타겟이 되며 인간들의 손에 무참히 사살돼 멸종 위기에 처한 아이아이 원숭이. 과연 진짜 악은 누구일까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8위 공개합니다. 오늘 달리네요. 갑자기 등골이 확 서늘해지는데 제일 무섭지 이게? 조기트는 제일 무서워요. 그럼요. 영국을 덮친 이집트 공주의 저주.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60년대 이집트. 이집트를 찾은 어느 4명의 영국인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귀한 유물이라는 관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구입한 관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재로 신분이 높은 한 여성의 미라를 넣은 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은 관을 구입한 직후 한 명은 이집트에서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고요. 또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절단. 어머. 그리고 나머지 둘은 목숨을 건졌지만 전 재산을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집트를 떠나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인수됐는데 그런데 이 재력가의 가족 중 무려 3명이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집에 의문의 화재까지 발생하자 결국 이 관 때문이라고 여기고 영국 국립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결국 이 관은 언럭키 머미, 불운한 미라라고 불리며 영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아, 너무 끔찍해요. 이게 계속 불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지? 진짜 저주가 있나 봐. 사실 이 관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이집트 공주로 내가 죽거든 나일강에 묻어라. 누구든 나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남겼다는 건데요. 그렇게 박물관에서 잠든 줄 알았던 이 관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이 저주받은 관을 경매를 통해 윌리엄 스테드라는 고고학자에게 넘겼고 그가 이 관을 배에 실었다는 건데요.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라는 거죠. 아, 진짜? 그 침몰이 저 저주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 이집트 공주의 저주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에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경매로 넘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지금도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저주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윌리엄 스테드가 타이타닉호에 실은 것은 관이 아닌 그 속에 미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이번에 15위입니다. 핏빛의 향연, 블러드 레인. 인도 케랄라주 칸누르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빗소리에 일제히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피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피가 내린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비가 아닌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색의 액체였고요. 그렇게 약 15분 동안 내린 비는요, 마을을 온통 피바다로 만들어놨습니다. 실제로 뒤늦게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요, 저는 누군가가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우리 집 마당에 뿌려놓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가 비가 되어 내리는 거다 라며 블러드 레인이라 불리며 괴담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은요,
2012년 당시 7월부터 9월까지 인도 전역에 약 2달 동안 집중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블러드레인은 오직 케랄라주 칸누르 지역에만 내렸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비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을 내놨는데요. 먼저 인도 기상청은요, 당시 붉은 비의 원인이 사하라 사막에서 건너온 먼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하라 모래에는 붉은 빛의 산화철이 많이 포함돼 사막 먼지와 비가 섞여서 빨간 비가 내리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인도 열대식물연구원 측에서는요, 인도의 붉은 비에선 산화철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뒤 더 미스터리한 일은 인도의 코친 과학기술대학교 출신 물리학자 고드프리 루이스의 주장인데요. 이 붉은 비의 원인은 바로 새로운 생명체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와, 이건 더 무서워. 자, 인도의 붉은 비를 검사한 결과 끊임없이 번식하는 의문의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어머. 자,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황사를 뿌려도 죽지 않고 무려 315도씨에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지구상의 물질이 아닌 외계 물질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4위를 공개할까요? 돌아오지 못한 선원. 2007년 4월 18일 호주 퀸즐랜드 해양경찰에 들어온 긴급 신고. 저기 퀸즐랜드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요트를 한 척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떠다니는 그 모양새가 조난당한 것 같아서요. 신고를 받은 즉시 구조대를 보낸 해양경찰은요, 이틀 뒤 정말 바다 위를 떠돌던 요트 카즈 2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대의 말에 따르면요, 엔진과 GPS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고요. 빨랫줄엔 젖은 비치 타월까지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점은요, 이곳저곳 사람의 흔적이 가득한 이 요트에 선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어머? 조사 결과 카즈 2호의 선원들은 요트의 주인인 데렉 버튼과 데렉의 이웃이었던 피터와 제임스 형제로요, 지난 2007년 4월 15일 오전 10시에 카즈 2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거랍니다. 뭐야? 아니 그러면 새 승무원 이분들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호주 해양경찰이 헬리콥터와 배들을 동원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선원들의 행방을 알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선원들이 어디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미스터리네요. 미스터리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3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 인형은 알고 있다.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이는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갑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아, 보기 싫어. 에이, 저건 너무 악취입니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인데요.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가위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곤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으려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구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아,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부터가 진실입니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시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와 준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주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인형 별로 집에 별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난 인형 나도 좀 무서워요. 중학생 때인데 제가 자는 방에 앞에 그 곰돌이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너무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뒤척여서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곰돌이가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거야. 눈을 굴렸구나. 날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더라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엄마를 안고 운 적이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2위입니다. 귀신들이 속삭이는 신령 스팟. 버려진 폐가에서의 공포 체험을 담은 영화 헌티드 창의를 찍기 위해서 영화 스태프들은 싱가포르의 한 폐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촬영 중간에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뭐야 또 왜요 왜? 그 이유는 스텝이 촬영 화면을 돌려보다가 화면 속에 뾰족하고 기괴한 손 그림자가 같이 찍힌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 병원은 구창의병원으로요. 1935년 영국군을 위해 지어진 병원이었지만요. 1942년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뒤 죄수와 포로를 가두고 고문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좀 불길한 곳이네. 일본군은 심지어 이곳에서 포로들의 손을 잘라 쇠말뚝에 꽂아놓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군이 이 병원을 차지한 이후에는요. 반대로 수많은 일본군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사람들의 원한이 다 서려 있는 곳이죠. 이렇게 끔찍한 사연이 얽혀있는 탓에 1995년 결국 폐허로 버려졌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치기 어린 친구들이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때는 2009년 인터넷 괴담 사이트의 한 네티즌이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라는 목격담들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으게 됐습니다. 하얀 긴 털로 뒤덮여 있고 두 발로 서기도 하지만 뛸 때는 네 발로 뛰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면 날카로운 이까지 촘촘히 박혀있는 그야말로 기괴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흡사, 덤 같기도 한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괴물은요. 그 뒤 부산 해운대 장산 지역에서 목격됐다 해 장산에 사는 범, 장산범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산범이 더욱 공포스러운 이유는요. 친구랑 해운대에서 텐트 치고 놀고 있는데 빠르게 기어서 사라지는 장산범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텐트 밖에서 친구가 저 하염없이 부르는데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바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먹잇감을 홀린다는 거죠. 진짜. 준이야, 이렇게 목소리로 홀려 잡아먹기까지 한다는 괴담이 돌면서 장산 지역 사람들에게 더욱 두려움을 안겼다는데요. 한때 이런 목격담이 넘쳐나면서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장산범 목격담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장산범 괴담 때문에 실제로 장산의 등산객이 줄자 해운대구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해운대 장산 부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라고
글을 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은 SNS 계정에다가 해운대구에서 올렸겠어요. 지금도 전국을 공포로 물들이고 있는 장산범 괴담. 과연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어우, 소름 돋았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7입니다. 피를 부르는 태국의 송장도로, 한국 홀령이 깃든 일본 터널.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최대 번화한 지역인 라차다. 이곳 라차다의 한 도로 중앙에는요, 색색의 천으로 감긴 큰 보리수 나무와 그리고 이 도로 위 육교까지도 수백 수천 마리의 무수히 많은 얼룩말 조각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얼룩말? 저렇게요. 왜? 이 얼룩말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100 Death Curve, 사람들 사이에서 송장도로로 불리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후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제가 나무에 부딪히기 전까진 차선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제가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모두들 정신이 들기까지는 자신이 도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도로가 더욱 악명을 떨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한 스님이 버스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던 중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는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다음 차례는 너야! 너야! 아, 쫄았어. 아, 내가 멀쩡한 척 하려고 했는데 쫄았어. 스님이 너무 놀라서 버스 안을 둘러봤는데 더 소름을 끼치는 건 버스 안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귀신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머. 그래서 스님이 알아봤더니 이 비극이 시작된 건 약 40여 년 전에 한 젊은 여인이 야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방콕의 고승들은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퇴마 의식을 거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송장도로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운전자들은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클락션을 울리거나 아까 본 조각상을 두면서 망자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저주의 도로가 있다면요, 일본에는 귀신의 저주가 계속되어 결국 폐쇄한 터널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이누나키산 중턱에 있는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참고로 과거 인기 아이돌이었던 그룹 슈가의 멤버 아유미 씨가 겪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이 워낙 유명한 심령 스팟이다 보니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아유미 씨가. 뭐하러 가?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터널을 뚫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어 무참히 혹사당하고 사망까지 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홀령들이 원한에 사무쳐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터널 자체가 워낙 후미진 곳이라 더 흉흉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누나키 터널 폭행 사건이죠. 1988년 이 터널을 지나던 20살 우메야마 군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했는데 그때 불량 청소년들이 이 차를 잡아타고 우메야마 코이치를 집단 폭행한 뒤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4년 신이누나키 터널을 개통시키면서 대신 구 터널 입구는 아예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누나키의 저주가 옮겨간 것일까요? 새로 개통한 신이누나키 터널에서도 밤늦게 차를 얻어 타려는 불명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메테펙.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마라오 로페즈는 창고에서 들리는 아주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 생명체가 쥐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스미골? 자, 어린 아기보다도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골룸이잖아, 골룸. 저게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덫에 저게 걸려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서웠겠는데? 아니 저걸 놔줄 수도 없고 죽이기도 찝찝하고 아, 막. 죽이면 안 되지 일단.
자, 이상한 생김새 괴생명체가 두려웠던 로페즈는 결국 괴생명체를 익사시켰고요. 왜? 그 사체를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DNA 조사 등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체는 더욱 아닙니다. 대학 연구팀은 해당 괴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 다만 뇌 후두염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머리랑 팔 보면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생명체 특징들이 막 혼재하고 있죠. 외계인인가? 뭐야? 실제로 괴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이 UFO가 빈번하게 목격되는 곳이라 괴생명체가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괴생명체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마을 인근 도로변 위 불에 탄 채 버려져 있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로페즈의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똑같이 이 물에 익사시킬 때 어디 가뒀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타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소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흔적이 아니니까. 자, 과연 농장에서 발견된 괴생명체의 정체는 아기 외계인이었을까요? 만약 외계인이 맞다면 그는 외계인에게 복수를 당했던 걸까요? 이곳에 찍힌 미스터리 생명체. 지난주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에서 마지막 원시 대륙으로 불리는 이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두 기자님 기억하십니까? 아, 극지방 아닙니까? 맞아요. 두 개 중에 하나로 좁혀졌어요. 남극! 그걸 틀리네. 북극! 어디야? 기억이 안 나. 그 평 그거? 남극입니다. 혹독한 기후 환경으로 일부 연구원들만이 거주할 뿐 여전히 신비의 대륙으로 남아있는 남극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전해지는 남극의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목격담을 토대로 그린 괴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팔은 사람 같긴 한데 얼굴이 약간 이상하네. 손가락 엄청 기네. 이 남극 괴생명체의 목격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요. 2000년대 초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일본의 고래 연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요. 남극에서 신비한 생명체를 발견했다. 외국 잠수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었다. 30m 크기에 돌고래 머리, 피부가 희고 손가락이 5개였어요. 일본의 남극해양연구원과 고래잡이 선원들 사이에서도 목격담이 잇따라 전해졌던 겁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고 남극에서 목격된 이 생명체가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남극과 인간을 뜻하는 일본어 일명 남극 닌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수복을 쓴 게 아니라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네. 어허. 그리고 목격담이 꽤 많다는 거. 어.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실제로 남극 닌겐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포착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소설 쓴다, 거대 가오리나 빙산의 얼음 조각을 착각했겠지. 그렇지. 그 존재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커졌고요. 게다가 일본의 전설 속 인어 요괴 닌교와 비슷하게 묘사돼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 이게 상상 속의 어떤 그런 거를 캐릭터. 알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게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면 알겠지만 일본에서만 유독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추측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그렇게 떠도는 소문으로 잊혀져 갈 즈음 이 사진 한 장으로 남극 닌겐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바로 2002년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 G사의 위성 지도 서비스에 그것도 남극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가 포착된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남극 닌겐의 상상도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상어 아니야? 그게 인공위성에서 찍었는데 저 정도로 나올 정도면 네. 되게 그래도 큰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 갑자기 위성 사진을 보니까 약간 태도가 좀 바뀌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생긴 게 없으니까 크고